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KT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통신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사 전기차의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테슬라가 2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KB국민은행 한 지방영업점에서 대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4대 은행에서만 무려 2천에서 3천만 명에 이르는 은행원이 대거 짐을 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요. 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과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 인력 축소 등도 은행권 희망퇴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첫 영업일인 이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 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RS직, 관리지원 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 근속 15년 이상인데요. 1978년생만 해도 만 44세로 희망퇴직을 할 수 있는 뜻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대상이 크게 늘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이와 비슷한 조건의 희망퇴직은 앞서 2018년에 진행됐는데 당시 최종적으로 700여 명이 대거 퇴직했습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급이 지급되는데요.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이달 말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신한은행 상황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은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이 희망퇴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일 경우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입니다. 네. 현재 신한은행에서 2018년처럼 700여 명 가까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우리은행도 이번 희망퇴직 대상을 만 40세까지 늘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대상 연령을 만 90세로 낮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2021년 427명보다 60명 이상 많은 493명이 작년 말 퇴직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작년 12월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만 40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창 이 활동을 해야 할 나이인데 벌써 희망퇴직이라는 게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퇴직을 원하는 퇴직자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희망퇴직 연령이 낮아진 것은 우선 직원들의 자발적 희망퇴직 수요가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입니다. 최종 퇴직자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23개월에서 35개월치의 월 평균 급여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 원의 학자금, 그리고 최대 3,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 등을 받는데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 확대에 대해 노조 측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점장은 물론 부지점장도 못 달고 임금 피크를 맞아 차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다면서 그럴 바에야 50대 초반, 40대 후반에서라도 빨리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하더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감소 규모는 2018년 74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209건, 2022년 179건입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인력 과잉 상태가 벌어진 것 같고 또 빠른 희망 퇴직자 입장에서는 좀 하루빨리 제2의 인생을 찾아보자라는 좀 서로의 니즈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KT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통신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면서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께 이들 지역에서 KT 유선 인터넷 접속 지연이 빚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이날은 구현모 KT 대표가 오전 신년사에서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고 있다며 안전과 안정에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KT 유선 인터넷 접속 이상 원인은 DNS 접속용 스위치 이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NS는 이용자 단말이 각 플랫폼과 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KT는 2일 오후 2시 25분 DNS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오후 2시 42분에 해당 지역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하여 오후 2시 51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구현모 KT 대표가 이날 신년사에서 안전과 안정을 강조한 날에 하필이면 이런 사고가 터져서 많은 분들이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네요.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한 별도 보상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통신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일 때 손해배상을 지원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괴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선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음성전화 서비스에서 장애가 있었다가 30분 이내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30분 이내에 복구가 됐다고 하지만 참 이 30분 동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사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또 연료비 절감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테슬라가 2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문 취소 수수료 환불 불가 방침 등에 대해서는 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잠정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면서 현재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거리 및 주행 가능 거리, 슈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에 대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말했는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은 테슬라 연매출의 0.1% 수준입니다. 남 국장은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0.3% 범위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징금 금액은 중대성을 약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꽤 낮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먼저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 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온 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습니다. 또 테슬라는 슈퍼차저의 종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 킬로미터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요.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습니다. 네. 아울러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 시당 135원으로 가정하고 연료비 절감금을
연료비 절감 금액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는데요.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요. 주행 가능 거리 및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 시정을 완료했지만 슈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 중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네. 자, 과징금과 또 시정 명령 등 이 공정위에서 테슬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고객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상 주문 취소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봤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은 가능하지만 주문 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한 점, 상품 구매 단기별 화면에 주문 취소와 기한, 방법,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 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전자상거래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 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 명령만 부과했습니다. 다만 주문 취소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더불어 온라인몰 초기 화면의 이용 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례인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주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정위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처분을 해야지 테슬라 이용자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한 지방 영업점에서 대규모 배임 사고가 나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고 금액이 무려 12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오늘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국민은행이 한 지방 영업점에 검사 인력을 보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하순 내부 직원 제보 및 자체 조사를 통해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고자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올해 첫 금감원 수사검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배임액만 2021년 5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120억 3,846만 원에 달하는데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배임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진행 중인 현장 검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자세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20억 원이 넘는 배임 사고가 난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민은행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현재 국민은행은 본부 부서가 아닌 일선 지점의 일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네.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련 직원을 인사 조치한 이후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며 손실액을 추산 중이라면서도 담보 금액이 대출액의 68%인 82억 4,323만 원에 이르는 만큼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연이어 터진 금융권 횡령 배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해 저축은행을 휩쓴 사기성 작업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전방위 조사가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유난히 금융권에서 이 배임 횡령 사고가 좀 줄줄이 터졌었던 것 같은데 새해가 되자마자 또 이런 사고가 터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벌써 3주가 채 남지 않았네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중소협력사들의 결제 대금을 조기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 거죠? 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14,000여 중소협력사와의 결제 대금 3,500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3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제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는 중소협력사는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5천여 곳을 비롯해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이트,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12개의 계열사와 거래하는 9천여 곳인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면접을 앞두고 이번 조기 지급이 중소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4년부터 거래 중인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한 무이자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6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이용해 운영될 예정으로 내달 중순 신청 접수가 진행돼 오는 3월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자, 마땅히 지급돼야 하는 돈인 것 같긴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좀 조기 지급이 됐다고 하니까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이 어려운 경기 시대에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늘 신년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정 회장은 도전을 통한 신뢰와 또 변화를 통한 도약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그룹은 3일 현대차 기아 남양연구소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신년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양재 본사가 아닌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새해 메시지를 전하며 다가오는 위기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뒤쫓기보다는 한 발 앞서 미래를 이끌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를 위해 2023년을 도전을 통한 신뢰와 변화를 통한 도약의 한 해로 삼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신년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어떤 의미를 담은 건가요? 네, 이는 끊임없는 도전과 결과를 통해 변치 않을 신뢰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를 향해 한 차원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 현대차그룹 신년회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행된 것도 정의선 회장의 도전과 변화 의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남양연구소는 고유 모델 개발과 엔진 및 파워트레인 기술, 자립 등 현대차그룹 성장의 기반이 된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현재는 현대차그룹 기술 및 품질 혁신, 미래 변화를 이끄는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선 회장이 올해 새해 메시지에 직원들에게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변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기존의 관성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능동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신년사 소식 살펴봤고요. 자, 벌써 설 연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3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주말과 또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서 3박 4일 정도 연휴가 있던데요. 자, 올해에도 이러다 보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이 꽤나 많이 몰려서 교통편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과 또 한일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편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증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인 오늘 19일부터 26일까지 김포에서 부산, 김포에서 대구, 부산 제주, 청주 제주 등 국내선의 임시편 24편을 증편할 예정인데요. 인천 삿포로, 오사카, 다낭, 방콕 등 국제선 노선도 총 54편을 늘릴 방침입니다. 에어부산은 내년 설 연휴 인기 여행지인 오사카, 후쿠오카, 타이베이, 다낭 노선의 항공편 수를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재 매일 왕복 2회 운항 중인 부산 오사카 노선을 3회로 증편해 운항할 예정으로 매일 1회 운항 중인 부산 타이베이 노선은 왕복 2회로 늘립니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후쿠오카 노선을 매일 1회에서 2회로, 오사카 노선은 1월 21일과 24일에 한해 3회로 증편합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항공편 운영을 통해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추가적인 매출 증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내년 설 연휴에 맞춰 선제적으로 주요 인기 노선에 추가 항공편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가올 설 연휴가 3박 4일로 다소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귀성객들과 또 여행객들을 배려해서 항공편 증편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부디 이 증편으로 좀 혼잡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민간 최대 급속 충전기 운영 기업까지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SK 네트윅스는 SK 렌터카와 함께 SS 차저까지 자회사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전기차 연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SK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단지를 구축 중으로 2030년까지 20만여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시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인수한 SS 차저는 현재 1,605대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150곳에 집중적으로 초고속 충전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SS 차저뿐만 아니라 또 한편 SK 네트워크스는 지난해 초에 투자했던 전기차 완속 충전 업체인 에버온과의 시너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SS 차저를 이끌 수장으로 SK 네트윅스 기획실장이던 조영기 대표가 선임됐는데요. SS 차저의 사업부 전문 영역에 전략과 투자가 어우러진 성장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영기 대표는 파트너사들의 전문 역량을 살릴 협력 경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을 주도해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기회 모색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조만간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의 가치를 담은 신규 사명을 만들어 고객에게 알리고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책임지는 전기차 충전업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현대중공업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려면 오는 4월부터 노동자와 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양측에 통보했는데요. 네. 조정안은 원고, 즉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았습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로 정했는데요.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현재 직원 수가 1만 2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퇴직자인 셈입니다. 네. 현재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천억 원을 넘기는데요. 이 사건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 원이었으나 소송이 계속되면서 자연 이자 등이 늘어나 최종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조는 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용 여부는 오는 16일까지 법원에서 알려줘야 하는데요.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있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 정한 법원 수당과 퇴직금 등 차익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상여금 800%중 모든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였는데요. 결국 3심까지 간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대법이 사측 손을 들어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부산고법은 양측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인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인수를 토대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서요. 네, 이번 인수는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위치한 BMS 바이오 약품 생산 공장을 약 2,080억 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7개월 만인데요.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진출할 경우 상업 생산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시장 진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 겁니다. 국경 간 거래 자산 인수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걸리지만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설립한 소규모의 조직만으로 8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가동 중인 생산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기존 BMS에서 생산 중이던 제품을 위탁 생산에 바로 돌입할 수 있었는데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시설뿐 아니라 평균 바이오 경력 15년 이상의 핵심 인력을 포함해 기존 BMS 임직원 대부분을 승계했습니다. 이에 BMS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승인, 상업 생산까지 경험한 시러큐스 공장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CDMO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국 법인장 마이클 하우슬레이더는 시러큐스 임직원들은 롯데의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환영하며 롯데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고무적이라며 글로벌 12 CDMO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김보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